여기 20대 태국인 여성은 한국 때문에 오빠와 우리 가족의 인생이 망했고 죽을 뻔했다면서 끝까지 한국을 저주할 것이라고 소리쳤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억지로 한국에 갔다가 서울 한복판에서 마주한 태국인 남성의 말에 충격을 받아 주저앉아버렸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그 일 때문에 한국에서 예상했던 기간보다 4년이나 더 있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냐입니다. 태국에서 온 23살 여성이에요. 지금은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에 제 인생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태국에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경쟁이 치열하고 많은 이들이 고민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좋은 대학에 어떻게 진학했냐고 여쭤보시기도 해요.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공부는 꽤나 잘했지만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 정도로 하고 싶은 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런 제가 한국 덕분에 지금은 좋은 대학에 가서 원하는 과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덕분이라니 한국과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태국 치앙마이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릴 적 기억은 따뜻하고 행복해요. 우리 가족은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쳤거든요. 엄마는 지역 시장에서 과일을 팔았고 아빠는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오빠와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틈틈이 부모님을 도왔죠. 특히 오빠는 제 영웅이었어요. 그는 항상 저를 보호해주고 어려운 숙제도 도와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오빠와 함께 강가에서 물장구 치며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오빠는 늘 넌 꼭 대학에 가서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해주었죠. 그 말에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가뭄이 심해져서 농사를 짓기가 힘들어졌어요. 엄마의 장사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고민 끝에 한국으로 돈을 벌러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반대했죠. 오빠와 떨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걱정 마, 카냐. 3년만 일하고 돌아올게. 그동안 내가 가족을 잘 돌봐줘. 저는 오빠의 그 말을 믿었어요. 오빠는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오빠는 한국으로 떠났고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하며 가족을 도왔어요. 오빠가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오빠가 곧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거기엔 엄마와 아빠가 울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빠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빠가 왜? 제가 물었죠. 그때 엄마가 흐느끼며 대답하셨어요. 오빠가 한국에서 강제 추방됐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오빠는 항상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왜요? 오빠가 무슨 잘못을 했어?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한숨을 쉬며 설명해 주셨어요. 오빠의 체류 기간이 끝났대.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꿨대.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됐다는 거야.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빠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밤낮 없이 일하고 휴일에도 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분노요.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을까요? 오빠의 꿈과 우리 가족의 희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그 나라가 너무 미웠어요. 며칠 후 오빠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는 제가 알던 오빠가 아니었어요. 밝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지치고 우울해 보였죠. 오빠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힘들게 일했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요. 임금 체불, 차별, 폭언. 듣기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제품을 보기만 해도 화가 났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나 K-팝을 얘기할 때마다 귀를 막고 싶었죠.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는 그룹을 발견했어요. 주저없이 가입했죠. 한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버리는 나쁜 나라야. 우리도 그들에게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해.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죠.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카냐, 너에게 좋은 소식이 있단다.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저는 궁금해하며 물었죠. 너를 한국의 큰 기업에서 운영하는 국제 장학 프로그램에 추천했는데 최종 선발됐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 기업의 장학생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농담인가 싶었죠. 선생님, 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제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제 말에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왜 그러니? 이건 정말 큰 기회야. 4년간 한국에서 공부하고
졸업 후엔 그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진다고. 저는 망설였어요. 한편으론 이런 좋은 기회를 거절하는 게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한국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교무실을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죠. 엄마는 기뻐하셨지만 아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카냐, 내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아. 하지만 이건 내 미래를 위한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 아빠의 말씀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날 밤 오빠와 길게 통화를 했어요. 오빠는 제 고민을 묵묵히 들어주었죠. 카냐, 내 경험 때문에 내가 한국을 미워하게 된 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모든 한국인이 나쁜 건 아니야. 넌 나보다 더 좋은 기회를 얻은 거야. 이 기회를 놓치지 마. 오빠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오빠가 이렇게 말해줄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한국에 가면 오빠처럼 차별받고 힘들어지진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죠. 내가 직접 가서 한국을 경험해보면 어떨까? 오빠와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그렇게 장학생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심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 기회를 통해 제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거란 희망도 있었죠. 그렇게 부모님께 결정을 알렸을 때 두 분 다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특히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셨죠. 꼭 가야 하니? 내가 한국에서 상처받을까봐 겁나는구나. 저는 엄마를 꼭 안아드리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저는 오빠보다 더 준비되어 있어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렇게 저희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과연 한국은 어떤 곳일까? 내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은 얼마나 다를까? 비행기 티켓을 받아들고 여권을 확인하는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창밖에 별을 보며 생각했죠.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일까? 난 정말 한국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 저는 새로운 모험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한국이구나. 그 생각과 함께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죠. 공항은 너무나 크고 현대적이어서 처음에는 길을 잃을 뻔했어요. 다행히 장학재단에서 나온 직원이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냐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직원의 미소가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긴장은 풀리지 않았어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제가 살던 치앙마이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숙사에 도착해서 짐을 풀 때까지도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죠.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리워졌고 이 낯선 땅에서 과연 잘 지낼 수 있을지 불안해졌죠. 잘 알 수 있을 거야, 카냐.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죠. 정말 그럴까? 다음 날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장학생들도 만났는데 그들도 저처럼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오리엔테이션 동안 한국 문화와 예의, 학교 생활에 대한 설명을 들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한국어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기본적인 인사말은 할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의 대화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영어로 소통하려고 해도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제 불안감을 더욱 키웠죠. 저기, 화장실이 어디인가요? 복도에서 한 한국 학생에게 물었어요. 그 학생은 제 서툰 한국어를 듣고 황당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빠르게 뭐라고 말하고는 가버렸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그리고 소외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첫 수업 날이 되었고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교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너무 빨랐어요. 주변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를 하는데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여기 와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몇몇 한국 학생들이 저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리는 걸 봤어요. 그들의 말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죠. 마치 너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화려한 간판들, 복잡한 지하철,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지러웠죠. 그리고 문득 오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차가움이 있어. 처음에는 오빠의 말을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도시 뒤에 숨겨진 차가움, 그리고 외국인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들. 이게 오빠가 겪었던 한국의 모습인 걸까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이 낯선 환경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언어는 여전히 큰 장벽이었지만 기본적인 일상 회화는 할 수 있게 됐죠.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는 일상에 조금은 익숙해졌고 한국 음식의 맛에도 서서히 길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어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일본에서 온 친구 유키와 베트남에서 온 리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카냐, 오늘 저녁에 명동에 갈래? 거기가 서울에서 제일 핫하다면서. 유키가 제안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사실 숙제도 있고 부모님과 영상통화 약속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달 동안 기숙사와 학교만 오가며 지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새로운 곳을 가봐야겠어. 좋아, 가자. 제가 대답했어요.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향하는 동안 우리는 각자의 나라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키는 도쿄의 번화가인 시부야를 설명했고 리나는 호치민의 활기찬 거리에 대해 이야기했죠. 저는 치앙마이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드디어 명동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는 인파에 휩쓸렸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벌써부터 흥분되기 시작했죠. 와, 여기 정말 사람이 많네요. 리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화려한 간판과 음악 소리로 넘쳐났죠. 공기 중에는 다양한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떡볶이, 붕어빵, 그리고 치즈 닭갈비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우리는 구경하며 천천히 걸었어요. 유키는 화장품 가게마다 들어가 이것저것 테스트해보느라 바빴고 리나는 길거리 음식을 하나씩 사 먹으며 즐거워했어요. 저는 그저 이 활기찬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죠. 카냐, 이거 먹어봐. 엄청 맛있어. 리나가 붕어빵을 건네며 말했어요. 막 붕어빵을 받아 한 입 베어 물려는 찰나였어요. 갑자기 시끄러운 고성이 들렸습니다. 야, 이 새끼야. 어디서 감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죠.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태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한국인 여자를 폭행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손에서 붕어빵이 떨어졌어요. 그 소리에 유키와 리나도 고개를 돌렸고 우리 3명 모두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저기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 광경을 구경거리 삼아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도와야 하나?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게다가 나도 외국인인데. 그때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그 말을 들은 그 순간 제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유키와 리나가 말리려 했지만 저는 이미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었죠. 그만하세요. 경찰을 부를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다행히 그 말에 가해자가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넌 뭐야? 이 새끼 동족이야? 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났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하지만 이건 잘못됐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경찰이 도착하자 사람들이 빠르게 흩어졌고 경찰관들이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한 경찰관이 물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제가 본 것을 설명했어요. 제 서툰 한국어를 듣고 경찰관이 영어로 물었고 다행히 제 영어 실력으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죠. 경찰관들은 우리 모두를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유키와 리나도 함께 왔죠. 그들은 제가 걱정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서 저는 목격자로서 자세한 진술을 했어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설명했죠. 진술을 마친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녀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피해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제가 실수로 그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사과했는데도 그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며 제 옷깃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너희들이 우리나라 질서를 망치고 있다고 소리쳤죠.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니. 피해자의 얼굴에 있는 멍자국을 보니 화가 치밀었어요. 그때 한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그는 피곤해 보이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술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 정말 곤란해요. 자주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자신의 책상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죠. 그곳에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었어요.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자, 특히 태국인 범죄자가 30% 증가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출신 범죄자들이 많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30%라니, 그리고 동남아시아 출신이라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문화적 차이,
편견, 그리고 일부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로 인한 부정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이 무고한 태국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반대였죠. 한국에 대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들이 또 있는데요. 특히 사업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독보적인 업계 1위이면서 고객 만족뿐 아니라 지역사회 환원까지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어 더욱 놀라움을 자아내는데요. 바로 신차 장기 렌트 및 리스 회사인 KS 오토플랜입니다. 차량 구매뿐 아니라 기존 차량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 물론 항상 고객님께 듣고 고객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고객님께 돌려드리는 기업을 표방하는 만큼 렌트와 리스 시 중도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님이 최대한 페널티를 적게 가지고 가시도록 체계화된 승계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답게 처음 회사를 시작하던 그 마음 그대로 취약계층 아동과 시설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KS 오토플랜. 따뜻한 심장을 가진 KS 오토플랜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고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과 함께 이웃을 위한 나눔까지 실천해보세요. 이제 소유가 아닌 이용의 시대. 더 현명한 선택을 원하시다면 지금 당장 KS 오토플랜에서 시작하세요. 그렇게 경찰서를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유키와 리나는 제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유키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또 한 번 흔들리는 걸 느꼈죠. 처음에는 한국을 동경했다가 와서 보니 불편한 점들이 있었고 이제는 이런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말입니다. 저 사람들 중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 떠올렸죠. 그리고 오랜만에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오늘 무서운 일을 봤어. 전화기 너머로 오빠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한국이 그런 곳이기도 해. 하지만 카냐, 모든 게 나쁜 건 아니야. 좋은 사람들도 많고 기회도 많아. 넌 그걸 찾아내야 해. 오빠의 말에 조금은 위로가 됐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도시에는 정말 두 얼굴이 있구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잠들기 전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적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본 것들이 한국의 전부는 아닐 거야. 이 사회에는 분명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야. 나는 그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싶어. 그리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새겼습니다. 명동의 화려했던 거리, 맛있었던 붕어빵, 그리고 그 끔찍했던 장면. 모든 것이 뒤섞여 제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특히 피해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슬픈 눈빛, 멍든 얼굴, 그리고 그녀가 말했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만약 그때 나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죠.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나설 수 있을까? 그렇게 밤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한국 사회는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저는 결심했죠. 이 문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요. 단순히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를 직시하고 어떻게든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하면서 유키와 리나에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나 이 문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 유키와 리나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도와줄게. 리나가 말했어요. 함께하면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죠. 그날 오후 저는 도서관에 가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한 책들을 찾아봤어요. 통계, 법률, 실제 사례들. 읽으면 읽을수록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뿌리 깊은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과 개인들의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들의 노력이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책을 읽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는 틈틈이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한 결정을 내렸죠. 바로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원봉사 신청을 했을 때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어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에 노동자 지원센터에서의 첫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안고 센터 문을 열었어요. 낡은 문고리를 잡는 순간 제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죠. 센터 내부는 생각보다 작고 소박했어요. 좁은 공간에 책상 몇 개와 의자들이 빽빽하게 놓여 있었고 벽에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안내문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목을 가다듬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자원봉사 신청한 카냐입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와서 놀랐어요. 그때 안쪽 방에서 중년의 여성분이 나오셨어요. 센터장님이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가의 주름은 따뜻해 보였어요. 어서 와요, 카냐 씨. 센터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져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죠. 그렇게 센터장님은 저를 안내하며 센터의 구석구석을 보여주셨습니다. 상담실, 교육실, 그리고 작은 주방까지. 각 공간마다 이주노동자들의 흔적이 묻어있는 것 같았어요. 벽에 붙은 사진들, 여러 나라 말로 쓰인 메모들. 이 작은 공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는지 느껴졌죠. 센터장님의 사무실에 들어가자 그녀는 저를 의자에 앉히고 커피를 건네주셨어요. 뜨거운 커피 잔을 받아들며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을 느꼈어요. 카냐 씨, 우리 센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센터장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답했어요. 사실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그저 이주노동자들을 돕는 곳이라는 정도. 센터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우리 센터가 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아주 어려운 현실과 마주해야 할 때도 있죠. 그 말에 저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현실인가요? 센터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센터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심장을 꽉 쥐어짜는 것 같았죠. 태국인들이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목이 바짝 마른 채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범죄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센터장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셨어요. 그 눈빛에는 슬픔과 무거움이 가득했죠. 주로 절도, 폭력, 마약 관련 범죄예요. 특히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제가 알고 있던 태국, 그리고 태국 사람들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평화롭고 미소 가득한 불교 국가,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사람들. 그런 이미지와 범죄라는 단어가 도저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인가요?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제 목소리에는 필사적인 부정의 기색이 묻어났어요. 마치 이 모든 게 꾸미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센터장님은 제 반응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 앞으로 가셨습니다. 와보세요, 카냐 씨.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센터장님 옆으로 갔어요. 그녀가 보여주는 화면에는 여러 기사와 그래프, 통계 자료들이 나와 있었어요. 이건 경찰청 통계예요. 최근 3년간 태국인 불법 체류자에 의한 범죄가 50% 이상 증가했어요. 특히 마약 범죄가 급증했죠. 화면 속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50%.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 명확한 증거 앞에서 그럴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죠. 센터장님은 다시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마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듯 설명해 주셨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가 큰 원인이에요. 불법 체류자들은 합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의료나 복지 혜택도 받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일부가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들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았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도 분명 더 나은 삶을 위해 이곳에 왔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죠. 그럼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궁금해졌어요. 이 복잡한 상황의 전체 그림을 보고 싶었죠. 센터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신중하게 말씀하셨죠.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합법적인 취업 경로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인권 문제와 국가 안보, 경제적 필요성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한국 사회를 비난하고 싶었어요. 오빠의 경험 때문에 화가 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물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센터장님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죠. 카냐 씨가 여기 온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당신 같은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편견 없이 바라봐주는 거. 그게 바로 첫걸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명씩 천천히 돕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거죠.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발견한 것 같았죠. 그날부터 저는 센터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들이었죠. 서류 정리, 청소, 간단한 번역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태국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통역을 하다 보니 언어의 미묘한 차이에서 오는 오해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국어로 빨리빨리가 태국인들에게 얼마나 강압적으로 들리는지, 반대로 태국인들의 느긋한 태도가 한국인들에게는 얼마나 답답하게 느껴지는지,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여 큰 오해를 만들어내는 걸 보며 문화 간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상담 보조를 하면서 이주 노동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젊은 태국 남성은 한국에서 번 돈으로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동생들을 부양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태국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으로 온 분이었고 매일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을 하며 배우는 게 많아요. 고향이 그리워도 힘내야죠. 라는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서려있는 미소는 고된 하루의 끝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사고 현장에서 작업을 도와주게 되었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큰 건물의 한 구석에서 갑작스러운 소음이 들리더니 몇 초 후 잔해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돌과 철근이 흩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긴장한 표정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료를 부축하며 서둘러 대피하고 있었고 혼란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쪽으로 구급차를 불러. 그 소리가 제 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그때 사고 현장에 서서 저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인 동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응급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다친 노동자를 부축하고 다른 사람은 주변의 잔해를 치우며 안전을 확보하고 있었죠. 저기 얼른 구급차 불러 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고 누군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그들이 저를 경계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저를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며 도와줘 라는 말로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고의 여파로 긴박감이 감돌던 그 순간 제 마음은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외부인으로 여길까 두려웠지만 그들의 따뜻한 모습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상황 속에서 저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서툰 한국어로 그들에게 도와줄게요 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또 봉사활동을 계속하면서 저는 더욱 많은 이주 노동자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꿈과 현실을 가지고 한국에 왔지만 동시에 각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와 같은 태국 출신의 한 여성 노동자가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추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라는 그녀의 말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의지를 담고 있었고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삶을 더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그렇게 저희 시각이 넓어지면서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모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회적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와 연대의 움직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단체와 커뮤니티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게 큰 희망이 되었죠. 그들은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목소리를 높이며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이주 노동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어떤 한국인들은 저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직접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도 바뀌어야 해요 라며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각이 모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일원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인, 태국인, 베트남인, 네팔인 등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각자의 언어로 서로를 격려하며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정말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곳에서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서로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편견을 넘어서 한국 사회가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 변화의 일부분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가며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국민의 문제와 이주 노동자의 현실을 함께 바라보는 시각이죠.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다르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국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많은 것들을 느끼며 한국에서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귀국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서울의 거리에서 마지막으로 느끼는 감정은 복잡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대화 소리와 함께 스치는 풍경은 저에게 낯선 친구처럼 다가왔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꿨는지 깨달으며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뒤엉켰죠.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의 번화가인 명동을 걸어보았습니다. 길을 따라 늘어선 가게들과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그리고 거리 공연을 즐기는 관중들. 그 모습은 마치 하나의 축제처럼 활기차고 그 속에서 다양한 꿈과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들 중 하나로 느껴졌고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과 열정적인 모습은 저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메뉴를 고르고 있던 중 옆에 있던 어린아이가 "아저씨, 어떤 맛을 추천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아이와의 작은 대화에서 따뜻한 연대감을 느꼈고 한국에서의 작은 순간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소중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들. 특히 그날 사고 현장에서의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동료들의 연대감과 헌신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이제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자연스럽게 저희 경험을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상, 봉사활동,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SNS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글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상이 아닌 한국 사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고자 했죠. 이곳의 사람들은 결코 차갑지 않아요. 그들은 서로를 돕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통해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SNS에 올린 글은 가끔 예상치 못한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왜 한국에 대해 그렇게 좋은 말만 하느냐?" 고 질문하기도 했어요. 그런 반응들은 저에게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감도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중 태국의 이주노동자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것들이 태국에서도 필요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귀국 후 태국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 단체와 협력하여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이 시작되면서 저는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함께하는 단체에서의 회의는 언제나 활기찼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자 라는 다짐이 있었고 그 말은 저에게 큰 힘을 주었죠.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면서 저는 사람들 간의 연대와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단순한 도움의 손길이 아닌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저도 그 일원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어요. 길고 긴 고민 끝에 그렇게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태국과 한국 간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어떤 귀중한 통찰을 주었는지 이를 바탕으로 두 나라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고 싶었습니다. 외교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하면서 저는 국제관계와 외교의 복잡한 구조를 배우고자 했어요. 대학에서의 강의는 제게 많은 통찰을 주었고 저는 국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워갔죠. 특히 각국의 외교 정책과 역사적 배경을 배우면서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습니다. 또한 저는 동아리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어요. 외교 관련 동아리에서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주최하며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아리 친구들과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되었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시각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정책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함께 고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어 학습에도 집중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할 때 그 언어를 더 잘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강해졌습니다.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문화 교류 행사에 참가하여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죠.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문화와 감정을 나누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했어요. 지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행사나 워크숍을 계획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고 그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협력과 도움이 있었고 그 덕분에 저는 더욱 많은 이들과 연결될 수 있었죠. 그런 활동을 하며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목표는 분명해졌어요. 이주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서로의 문화와 현실을 이해하는 다리 역할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제가 느낀 따뜻함과 연대감을 세상에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중이에요. 이제는 저희 미래를 향한 결심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외교관이 되어 태국과 한국 간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제가 겪은 모든 경험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고 이제는 제가 그 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변화시켰고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은 제 삶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기여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과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이나 일상이 아닌 깊은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연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속에서 제 역할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그 경험들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결심했어요. 한국에서의 소중한 기억들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될 것입니다.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열어가는 이 시점에서 저는 더욱 굳건한 결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와 연합을 했다고 세계대전이 다시 일어나는 거야? 러시아 군대 사이에 북한군이 연합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BBC의 저명한 여기자가 모스크바로 날아갔습니다. 탈영한 북한군의 위협에 목숨을 걸고 취재를 한 여기자는 신변의 위기에 처해 급히 모스크바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긴급 사연을 보냈는데요. 어떤 충격적인 내용일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해밀턴입니다. BBC의 유망한 신진기자로 현재 국제뉴스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바로 BBC에 입사했죠. 제 기사는 항상 날카로운 통찰력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국제 정세를 쉽게 풀어내는 능력은 선배 기자들도 인정할 정도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제 커리어의 시작점, 바로 캠브리지 대학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캠브리지의 가을은 언제나 아름답지만 그때의 가을은 특별했어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기 위해 입학한 저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과의 만남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 룸메이트였던 지원이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녀의 밝은 미소와 유창한 영어에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원이에요. 엘리자베스 맞죠? 지원의 친근한 인사에 저는 순간 긴장이 풀렸습니다. 지원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그녀는 열정적으로 한국의 문화, 음식, 그리고 최근의 경제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죠. 특히 한국의 빠른 성장 속도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박현우라는 또 다른 한국 학생과 알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제가 듣는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수업에서 만난 친구였죠. 그는 항상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교수님을 당황시키곤 했어요. 엘리자베스,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한반도의 통일이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현우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까지 저는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 질문 덕분에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 대답에 현우는 이해한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을 찾아 읽었고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찾아보기도 했죠. 점점 더 이 작지만 역동적인 나라에 빠져들어갔어요. 지원이와 현우는 제 호기심을 반갑게 여겼죠. 그들은 저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었고 때로는 직접 요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 먹어본 김치는 너무 맵고 신선한 맛이었지만 곧 그 독특한 맛에 빠져들었어요. 불고기의 달콤한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었죠.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중문화도 저를 사로잡았어요. 현우가 들려준 K-팝 음악은 신선하고 에너지 넘쳤어요. 한국 아이돌들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점점 더 좋아지면서 저는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에 놀랐고 존댓말과 반말의 개념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이 흘러가면서 저는 한국과 더욱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한국 학생회의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한국 영화 상영회에도 자주 갔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보고 난 후에는 밤새도록 그 영화에 대해 토론했던 기억이 나요.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면서 저는 제 안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전에는 단순히 서구적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동아시아의 관점에서도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경험 이후에 제가 국제뉴스를 다루는 기자가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을 앞두고 저는 한국에 대한 제 관심과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때 우연히 BBC의 인턴십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국제뉴스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는 주저없이 지원했고 운 좋게도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BBC에서 일하면서 저는 제 한국에 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한국 관련 뉴스를 다룰 때마다 제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할 수 있었죠. 동료들과 상사들은 제 독특한 시각을 높이 평가했어요. 엘리자베스, 내가 한국에 대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줄 몰랐어. 앞으로 동아시아 관련 뉴스는 내가 맡아줬으면 좋겠어. 선배 기자의 이 말은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차 동아시아 전문 기자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그리고 북한에 대한 뉴스도 자주 다루게 되었죠. 특히 북한 관련 뉴스를 다룰 때마다 저는 한반도의 복잡한 상황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곧 엄청난 사건의 한가운데로 뛰어들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BBC는 특파원을 모스크바로 파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특파원으로 제가 선택되었죠.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전쟁 지역으로 가는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 커리어에 큰 도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되기도 했어요. 모스크바로 떠나기 전 저는 한국 친구들과 만났어요. 지원이와 현우는 제 안전을 걱정하면서도 제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내가 자랑스러워. 꼭 좋은 소식 들려줘. 지원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조심해야 해. 하지만 내가 잘 해낼 거라 믿어. 현우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는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 제 커리어가 이제는 세계적인 분쟁의 현장으로 저를 이끌고 있었죠. 모스크바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도전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일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진실을 파헤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저널리스트로서의 제 사명이니까요. 비행기가 모스크바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게 될 일들이, 제가 만나게 될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정말 궁금하고 긴장됐어요.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가슴이 뛰었죠. 모스크바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도모데도보 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이곳이 제가 알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공항 곳곳에 배치된 군인들의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고 사람들의 표정은 어둡고 경계심 가득해 보였어요. BBC 특파원 엘리자베스 해밀턴입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제 신분을 밝히자 담당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꽤 오랜 시간 신문을 받은 후에야 겨우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현실의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모스크바의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웅장한 건물들과 넓은 도로,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러시아의 상징들. 하지만 그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긴장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서 저는 곧바로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BBC 모스크바 지국의 동료들과 연락을 취했죠. 그들의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재 상황과 러시아 내부의 분위기를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해밀턴 씨, 여기서 취재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정부의 감시가 심하고 사람들도 외국 기자들을 경계해요. 선배 기자의 조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어려움이 저를 더욱 자극하기도 했죠. 진실을 파헤치는 것, 그것이 바로 저널리스트의 사명이니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어요. 거리로 나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전쟁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아꼈어요. 누군가 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런 와중에 우연히 한 카페에서 들은 대화가 제 주의를 끌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두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우연히 북한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왔거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북한군이 우리 편으로 참전했대. 우크라이나 전선에 수천 명이 배치됐다더라. 말도 안 돼. 그게 사실이라면 대단한 뉴스 아닌가? 신 목소리 낮춰. 이런 얘기 들리면 안 돼.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고? 이건 정말 엄청난 뉴스예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정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고 보도해야 할지 제 머릿속은 온통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호텔로 돌아와 밤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최근의 동향, 그리고 이런 파병이 가능한지에 대해 분석해봤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어요. 다음날 저는 러시아 군사 전문가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에게 이 소문에 대해 물어볼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 질문에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해밀턴 씨, 당신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겁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요. 그의 말투에서 위협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소문이 단순한 풍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만약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라면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이 만남 이후 저는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 호텔방이 누군가에 의해 뒤져진 것 같은 흔적도 발견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히려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죠. 현지 언론인들과 접촉을 시도했고 온라인상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모든 정보가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북한군 파병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만남의 조건으로 극도의 보안을 요구했어요. 당신의 취재 활동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하지만 정말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일 밤 9시에 고리키 공원으로 나오세요. 혼자 오십시오. 이 제안은 분명 위험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고리키 공원으로 향했어요. 춥고 어두운 공원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불안감이 점점 커졌죠.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해밀턴 씨, 이쪽으로 오세요. 그는 저를 공원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북한군의 파병이 사실이며 이미 수천 명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되었다고 말해주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일부 북한군들이 전쟁의 참혹함을 견디지 못하고 탈영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들 중 몇몇은 이미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도주 중인 이들도 있죠. 북한에서 온 군인들의 처지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들은 과연 자발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한 걸까? 아니면 강제로 보내진 걸까? 그들이 겪었을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일부가 선택한 탈영이라는 위험한 결정.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전쟁 보도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인간의 이야기, 강대국들 사이에서 희생되는 작은 나라와 그 국민들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 정보를 보도하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러시아와 북한 정부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취재 활동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죠. 심지어 제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요. 하지만 신중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접근해야 했죠. 먼저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다른 소식통들을 통해 정보를 교차 검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보를 제공해준 제보자의 안전을 지켜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주변을 경계하며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했죠. 제 통신기기들도 모두 암호화하고 중요한 정보는 모두 암호를 사용해 기록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며 추가 정보를 모으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제 호텔 방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죠. 해밀턴 씨, 저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조심해야 해요. 내일 정오 붉은 광장 근처의 성바실리 성당에서 만나요. 그곳에서 당신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어요.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붙잡고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이게 함정일.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성바실리 성당으로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죠. 결국 저는 가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동료 기자에게 제 위치를 계속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붉은 광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관광객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들 사이에 섞여있는 듯한 감시자들의 모습도 보였죠. 성당 앞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을 받으세요. 그리고 즉시 이곳을 떠나세요. 그가 건넨 것은 작은 USB였어요. 저는 즉시 그 자리를 떠났고 안전한 장소에서 USB의 내용을 확인했죠. 그 안에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증명하는 문서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USB에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북한군 출신 이진호라고 소개했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북한군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참혹함을 견디지 못하고 탈영했습니다. 지금 제 목숨이 위험합니다. 누군가 저를 도와주세요. 이진호 씨의 호소는 제 가슴을 울렸어요. 이건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어요. 저는 그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를 찾아야 할까요? 영상 속 단서를 토대로 며칠을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모스크바 외곽의 한 폐건물 근처에서 그를 발견했어요. 저는 당장 번역기를 켰어요. 이진호 씨는 겁에 질린 채 숨어 있었습니다. 그를 설득해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실감했어요. 우리는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전선으로 보내졌어요. 많은 동료들이 죽었죠. 살아남은 사람들도 대부분 다쳤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싸우라고 강요받았어요. 이진호 씨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를 그대로 보도한다면 이진호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거든요. 이진호 씨,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죽을 각오로 여기까지 왔어요. 제 이야기가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전쟁터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 그의 용기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이진호 씨와 그의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진실을 알릴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이진호 씨와 함께 그의 증언을 정리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보도를 넘어서는 인간의 드라마였죠. 북한에서의 삶, 러시아로 파병된 과정, 전쟁의 참상, 그리고 목숨을 건 탈출까지 모든 이야기가 가슴 아프면서도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이진호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가 문제였어요. 러시아에서 그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죠. 그래서 저는 모스크바 주재 영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어요. 이진호의 망명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거죠. 이건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대사관에서 이진호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진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밀턴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적어도 이진호의 생명은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죠. 대사관 관계자들이 이진호를 안전한 장소로 데려갔어요. 저는 그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죠. 해밀턴 씨, 제 이야기를 꼭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래야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전쟁터에 있는 동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에게 약속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대사관을 나오면서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진호를 돕기로 한순간부터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이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했어요. 이제 제가 러시아와 북한 양국의 표적이 되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도 커졌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서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펴고 이진호 씨의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증언, 제가 수집한 증거들, 그리고 제 경험을 모두 담아내려고 했죠. 이것이 단순한 뉴스가 아닌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글을 쓰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진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의 두려움 가득한 눈, 그리고 희망을 품은 미소. 그의 용기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했죠. 이제 제 앞에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 보였어요. 이 이야기를 포기하고 안전하게 러시아를 떠나거나 아니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었죠. 저는 당장 모스크바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새벽 되도록 빠른 출국 시간을 확인하고 급히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러시아와 북한 당국의 감시를 피해 탈출하다시피 떠나온 거죠. 그렇게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스크바의 긴장감에서 벗어나 이제야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부담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취재한 내용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 도움을 준 사람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쏟아 있었고 거리는 활기차고 세련되어 보였죠. 북한의 이야기를 들은 후라 그런지 남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더욱 와닿았어요. 저는 곧바로 BBC 서울 지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추가 취재 계획을 세우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자꾸만 주변을 경계하게 되었어요. 모스크바에서의 긴장감이 아직 남아있었나 봐요. 그렇게 BBC 서울 지국에 도착해서 동료들과 회의를 하면서 저는 제가 취재한 내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그들의 고통, 그리고 탈영병들의 위험한 상황.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뉴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알았죠. 해밀턴 씨의 이 정보들은 정말 폭탄급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선배 기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꼭 세상에 알려야 해요. 저는 점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다음날 저는 용기를 내어 통일부를 찾았어요. 제가 취재한 내용을 조심스럽게 공유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구했죠.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도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일부 관계자의 말에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한 내용은 단순한 뉴스거리가 아니었어요. 이건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BBC 본사와 상의하기로 했어요.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안이었으니까요. 본사에서는 이 정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 지국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우리는 점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북한군의 해외 파병 가능성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내보내고 반응을 살펴본 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하기로 한 거죠. 첫 기사가 나간 후 예상대로 국제사회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각국 정부에서 논평을 내놓았고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졌죠. 한국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어요. 우리 정부는 해당 정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대대적인 보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영국 BBC 본사로 돌아가 긴급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BBC 본사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취재해온 북한군 파병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의 보도 방향을 토론했습니다. 해밀턴 씨, 당신이 가져온 정보는 정말 폭발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에요.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까요? 편집장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뉴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죠. 특히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러시아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북한 군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회의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어떻게 공개할지, 어떤 형식으로 보도할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죠. 결국 우리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단순한 뉴스 보도가 아닌 심층적인 분석과 인간적인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로 말이에요. 해밀턴 씨,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당신만큼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편집장의 말에 저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윤리적 딜레마에 부딪혔죠.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제보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북한과 러시아의 반발을 어떻게 다룰지 등 고민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이진호 씨의 이야기를 다룰 때는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그의 증언은 너무나 중요했지만 동시에 그의 신원이 노출되면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하는 등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다큐멘터리는 점점 형태를 갖춰갔어요. 제 개인적인 내레이션을 중심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실태, 그들의 고통, 탈북자들의 증언, 그리고 이 문제가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아냈죠. 촬영을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서울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화려한 도시의 모습 뒤에 숨겨진 분단의 아픔, 그리고 통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복잡한 감정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겁니다. 해밀턴 씨, 당신의 다큐멘터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의 한 대학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단순히 충격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그리고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제 대답에 교수님은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어요. 러시아 정부에서 우리의 활동을 인지하고 방해를 시도한 거예요. 심지어 BBC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거론되었죠. 해밀턴 씨, 이대로 진행하다간 큰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무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걸린 문제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영일이 다가왔죠. 저는 BBC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실시간 반응을 지켜봤어요. 시청률이 급증하고 소셜미디어에서 관련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르는 것을 보며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예상대로 국제사회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제 개인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메시지들도 받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된 변화의 불씨를 꺼뜨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스크바에서의 위험한 취재부터 한국에서의 새로운 발견,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노력까지 이 모든 여정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작은 관심과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의미 있는 만남과 경험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물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이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